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신청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또 한국당 황교안 대표까지 박 전 대통령의 석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론화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검찰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민주당이 한국당을 향해서 세월호 막말과 5.18 망원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서 내일 있을 한국당 윤리위원회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주요 전국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어제 석방이 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적인 인물인 만큼 도저히 우려가 없다라는 등의 설명을 했는데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네, 지금 보석, 형집행 정지 이렇게 법률적인 게 굉장히 나와서 국민들이 좀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요. 보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재판 중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보석에 이제 필요적 보석, 반드시 보석을 해야지 되는 경우와 임의적 보석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형이 10년 이하인 경우,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필요적으로 보석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방해는 5년 이하예요. 그다음에 선거법에는 7년 이하고, 그다음에 일단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려가 없다 이렇게 본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항소심 재판부가 처음 기일에 밝혔듯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아마 정치적으로도 제가 보기에 조금 보통은 1회 기일하면 바로 그다음에 결정을 해주거든요. 아마 이게 조금 늦어졌어요. 평상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아마 결정이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좀 고민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정당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당한 결정이었다. 박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사실은 그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아직 진실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재특검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드루킹이라는 게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볼 때 1심 재판부도 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공범이라고 적시를 했는데 그 비중에 비해서 본다면 과연 그 보석 허가한 게 맞았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정서상 적합했던가라는 의혹이나 그다음에 일부의 그 비판에 대해서는 상식부도 자유롭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일각 들고요. 이런 면에서 신문이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그 자유한국당 논평이 나올 정도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왜 이렇게 그 전에 이제 대법관 문제나 대법원장 문제나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관 문제까지 이렇게 사법부 인사 임명에 대해서 현 정부가 이렇게 고심을 하고 강행을 하려고 했던가라는 점까지도 유추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사법 정의 얘기할 정도라는 것도 국민 일각에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하시죠. 안 할 수 없는데요. 사실은 김경수 지사하고 제일 많이 비교되는 게 이제 홍준표 전 지사 얘기예요. 그분이 사실은 어찌 보면 1심에서 법정 구속 안 되고 쭉 가서 대법원 가서 무죄 받았거든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았어요. 오히려 1심에서 구속을 법정 구속을 했던 게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자꾸 그거를 이제 1심 재판 판사가 이제 재판받는 것과 관계를 짓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 수사받는 건 한참 전에였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시켰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다, 재판을 받는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포기한 것이다, 재특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당이 계속 이런 공세를 좀 강하게 밀어붙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여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극한의 대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국당이 계속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것까지 좀 더 강하게 또 더해질까요? 그래서 이제 대치의 정도는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대통령 최종 결단은 안 났습니다만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까지도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공세를 좀 유지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국당이 재특검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특검을 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특검을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열 몇 번 했는데 재특검이라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사가 미비했다는 건데, 어찌 보면 지금 야당이 주장해서 특검을
했고 실제로 또 야당이 측에서 추천하는 분이 특검을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특검하자 그러면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죠. 더구나 이제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다시 또 특검하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치적인 뭐 이렇게 수사일지 모르겠지만 현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이 재특검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단순히 정치 공세일 뿐이다. 일단은 뭐 아마 한국당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 특검에서 실제로 어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가 안 됐다. 이제 그거 연결시킬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특검의 가장 큰 목표가 이제 김경수 지사의 뭐 수사 여부였거든요. 일단 수사가 됐고 그다음에 1심에서 또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특검하자 그러면 오히려 이 재판을 뭐 멈추자는 건지 재판이 사실은 그럼 좀 이상해지거든요. 제가 보기엔 뭐 법리적으로도 안 맞고 정치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는 또 날이었습니다. 이 기교수 신분으로 전환이 되자마자 법원에 또 형 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거든요. 변호사시니까 그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하죠. 형이 이제 뭐 보석은 뭐고 형 집행 정지 그다음에 뭐 구속 집행 정지라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사면도 있고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재판 끝난 다음에 나오는 방법이 이제 다 확정되면 모든 형이 다 확정되면 나오는 게 사면하고 형 집행 정지가 있고 재판 중에 나오는 게 이제 보석이라든지 뭐 구속 집행 정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애매한 게 확정된 형도 있고 재판 중인 것도 있어요. 그렇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보석을 청구하고 싶어도 못 해요. 왜냐하면 재판에 안 나왔어요, 그동안. 보석을 청구하려면 어느 정도 내가 재판 열심히 잘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판 잘 받겠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는 건데 어찌 보면 그전에도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쨌든 보석 청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을 청구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 구속 집행 대법원에서 이제 6개월 동안 그 구속 기간이 있었는데 만료되기 기다렸다가 이제 확정된 형에 대해서 형 집행 정지를 하는 건데요. 근데 형 집행 정지는 사실은 굉장히 요건이 엄격해요. 거의 뭐 암으로 내가 거의 생명이 위독하다든지 나이가 70세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신해서 6개월 지났다든지 이런 요정이 있거든요. 근데 마침 또 나이가 70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전에 사례를 보면 암으로 거의 뭐 투병 목숨에 위험하다 이 정도인데 지금 얘기하는 디스크 정도는 사실 어찌 보면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그 연세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구치소에 있는 분들이 겪는 병이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아마 석방을 위한 어떤 정치적인 이런 액션이라고 보는데 아마 저는 이번에 안 받아들여도 계속 할 것 같아요. 사면 요구도 할 것 같고 이번에 안 받아들이지만 아마 사면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집행 정지는 결정권이 이제 지방법원 검사장한테 있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이 하게 돼 있는데 사면은 또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제 일단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안 되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면 요구할 걸로 봅니다. 요건이 까다로워서 아마도 그 석방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한다는 건 뭐 정치적인 의미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전 추후 또 다른 주제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여의도는 이미 이제 총선 체제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전당대회 치른 지 이제 2달 조금 못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모습을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좀 만들어내려고 할 텐데요. 그리고 최근에 일련의 이제 발언들을 보면 그 보수 통합 내지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당장 형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최종 결정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보다는 그 소위 말하는 집토끼,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지지층들을 결집시켜가는 효과, 그다음에 여러 포석 중에 하나로 이런 얘기를 그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측에서는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유영하 변호사는 그 당에 뭔가 이제 도움을 얻으려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가 이제 2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개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긴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속 상태로서 2년이 좀 지나가면 신체적으로 물론 어쨌든 당연히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도 뭐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선 체제를 염두에 둔 한국당의 입장일 것이다라는 말씀은 뭐 대한애국당에 대한 포섭, 통합 이런 부분을 고려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떤 그림으로 귀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한 이쪽 진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보수 진영에 대한 결집 내지는 결합에 대해서 저는 황교안 대표나 그 주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내년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당, 즉 뭐 바른미래당 포함해서 지금 통합을 고려하고 있을 텐데 이 형 집행 정지에 있어서는 바른미래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가 제 세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꼭 대한애국당뿐만 아니라 국민들 일각에서는 물론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그 생각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꼭 대한애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그 지금 뭐 특정 정당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중도층에 있는 어느 예. 부분이라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전제로 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주장을 점점점 키워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이렇게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서 이제 석방론을 공식화하는 네네.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아마 이제 당대표 선거할 때 유영하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책상도 안 넣어줬다. 그러면서 이제 배방 논란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에 대해서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부분을 의식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뭐 5.18 문제도 그렇지만 일단 뭐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법무부 장관을 하고 이러면서 그 당시에 탄핵 전국에서 좀 어찌 보면 약간 줄타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그 비난을 받고 있어서 약간 화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걸 좀 희석시키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아마 대한애국당이나 이쪽을 끌어들인다 그러면 바른미래당 분들이 좀 반발할 수 있고 이래서 뭐 제가 보기에 아마 세게 나갈 것 같지는 않고 이 정도 네. 선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변호사가 주장하면 거기에 동조하는 형태라든지 뭐이 정도일 것 같아요. 한국당은 뭐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까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 조금 아직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요, 네. 이제 검찰이라든지 사법부의 권한을 흔드는 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형집행정지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보석이라든지 이런 거 많지만 우리가 좀 생소한 게 형집행정지 예전에 한두 번 우리가 이제 본 적은 있어요. 근데 많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이제 심각한 질병에서 거의 뭐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 아닌 상태여서 또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분들이 예. 외부 인사들이 참여해요. 거기에서 논의를 하거든요. 법조계 뭐 의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참가하는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결정하라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하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이런 보석 결정이라든지 형집행정지 이런 게 모두 대통령이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을 벌써 얘기하는 게 이제 사면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이제 계속 이걸 끌고 갈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좀 때가 이른 것 같아요. 때가 이른 것 같은데 그 좀 전에 설명 주셨듯이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단계에서의 그 사면 얘기는 여의도권에서는 공론화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최종적으로 보수 야권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재로서. 그러나 현재 이제 대통령의 언급이나 이런 건 때가 좀 이른 것 같지만 그 보수 야권에서는 이런 논의는 계속 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나 예. 조금 추가하면요. 예. 사면이라는 건 모든 형이 다 확정돼야 돼요. 근데 지금 2심에서 25년 받고 형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혼자 재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재용 재판이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는 재판입니다. 그게 확정되려면 제가 보기에 만만치 않아요. 범죄 쟁점이 많거든요. 1심, 2심 달라진 게 많잖아요. 뇌물 되고 안 되고 있어서 결국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되는데 예. 확정도 되기 전에 이게 사면 얘기를 하면 사실 어찌 보면 판사들이 보기에는 아니 우리는 지금 재판도 다 안 끝났는데 벌써 사면 얘기 나오면 사법부가 어찌 보면 그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면 얘기나 이런 얘기들은 대법원 판결 확정된 다음에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얘기하는 거는 재판하지 말자. 재판을 무의미로 돌리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알겠습니다. 세월호 막말 관련된 한국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리위에 제소해서 징계안을 내일 결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징계 수위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 한국당 윤리 날짜 잡힌 게 굉장히 그 이례적으로 빨랐어요. 그쵸. 지난번 5.18 망언에 비하면 굉장히 아직도 안 빨랐는데, 되고 있거든요. 네, 빨랐는데 저는 글쎄요, 뭐 차명진 전 의원이나 뭐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인 상황은 차치하고라도 이 당에 더 이상의 충격이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강한 징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부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의 정치력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휘되어야 될 그리고 본격적으로 정치를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첫 번째 이전 그 황교안 대표의
좀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일 뭐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전 네. 5.18 망언에 대한 그 징계, 예. 그다음에 이번 세월호 관련한 징계 모두 다 국민의 정서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강력히 가야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황골 탈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5.18 또 결국은 징계를 한다고 해서 어물쩍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징계를 했으면 이런 발언이 안 나왔겠죠. 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제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중징계라기보다는 뭐 경고라든지 아니면 뭐 당원권 정지라든지 약간 이 경징계 쪽으로 가지 않을까.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시 안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황교안 대표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 하긴 하는데 좀 손방망이 처벌이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5.18 의원들에 대한 징계도 비슷하게 경징계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5.18은 제가 보기에 아마 징계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또 사실은 안 한 거잖아요. 한다고 예. 했다가. 계속 미뤄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결의한 것도 윤리에서 결의한 것도 의원총회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의원총회를 안 했거든요. 거기서.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의원총회로 미룰 것 같고 지금도 계속 이제 윤리로 미루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5.18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아마 더 이제 비난이 다시 고조될 것 같습니다. 국민적 정서나 국민의 눈높이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현직 의원들의 세월호 관련한 과한 발언들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은 일부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좀 성숙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떠났던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예. 맞다라는 일부의 의견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국민의 정서나 감정을 아우를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는 묘수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하면 얼마 전에 그런 보도 봤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학생들 어머니들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학생복을 입으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연극을 하는 보도를 봤거든요. 이렇게 유가족들이 사실은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은 옆에서 도와줘야지 정치권에서 자꾸 이런 네. 것들을 정쟁화시키고 필요 없는 말들을 해서 국민적 정서, 감정을 자꾸 훼손시키는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나올지는 또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찬 대표가 한마디 또 했어요. 네네. 내년 총선 240석을 목표하겠다. 네, 그게 전후 맥락이요. 좀 생략된 것 같아요. 예, 어떤 당에서는 자리였냐면 동료 천의 덕담이었다고 그렇죠. 설명했는데 원외위원장이 한 120분 모이는 자리였고 거기서 이제 회장도 뽑고 뭐 감사도 뽑고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원외위원장이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무실도 못 내고 후원도 못 받고요. 이분들은 바라보는 게 딱 하나예요. 총선 때 국회의원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말은 여러분 다 당선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왜냐면 4년 동안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진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 자리에서 그러면 여러분만 당선되지 마십시오 이럴 건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 다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어찌 보면 원외위원장들한테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경력을 이래서 여러분 다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당선되면 우리가 240석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240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런 걸 다 잘라버리고 그냥 240만 딱 얘기하니까 이제 논란이 되는 건데요. 우리 뭐 여의도에서 만나면 원외위원장도 만나면 21대 만납시다 이렇게 다 얘기하거든요. 예. 네. 그런 덕담 차원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한번 20년 집권설 했던 발언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이렇게 무리하게 표현을 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 대한항공 문제도 있었지만 여러 기업들의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 이해찬 대표 리스크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대목일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20년, 100년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또 뭐 베트남 관련해서 또 말 실수를 하시거나 이번도 좀 전에 우리 정우택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덕담 수준의 표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저는 의미는 또 거기에 있을 거라고 보여줘요. 큰 의미를 예.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하시면서 저렇게 자꾸 논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참 고민스러울 거다, 곤혹스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3년 전에 새누리당
180석, 200석 얘기됐던 그 순간이 한번 떠올랐어요. 그래서 네. 민주당이 저런 식의 인식과 그다음에 지금 국민 정서가 어떤지에 대해서 깊이 헤아리지 못하면 저게 오히려 나중에는 도구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여당 입당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얘기가 오고 가고 네, 네. 있습니다. 특히 조국 수석 차출론을 놓고 나경원 원내대표 뭐 청와대 여의도 사무소가 됐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저는 야당에서 여당의 총선 전략까지 짜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왜냐하면 총선은 전력 투구거든요. 사실 이길 수 있으면 뭐 조국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이라도 물론 대통령 못 나오지만 뭐 장관이든 누구든 여당 입장에서 당연히 총선 총력 체제거든요. 특히 이제 3년 차 이루어지면 당연히 집권 여당에 대한 평가고 평가 받으려면 정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 아니면 이런 분들이 사실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평가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3년 차에 아마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실 텐데 정권 심판론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나오지 마라 이러면 뭐 어떠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야당은 야당대로 뭐 총력을 체제를 할 건데 여당도 네. 여당 입장대로 총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 부산 경남 지역에서 인기가 있다. 그럼 당연히 출마하는 게 맞죠. 시키는 게 공천 맞고. 룰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도 네. 이번에 청와대 인사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진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야당의 견제 부분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반대죠. 왜냐면 어제 이해찬 대표께서도 전략공천 가급적 자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전략공천 안 한다는 얘기면 경선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경선은 기본적으로 어제 오신 분들 이제 아마 원외위원장 이런 분들이 있는데 경선은 5대 5거든요. 당원 5, 여론조사 5지만 당원들은 어느 정도 그 지역 위원장들이 관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말씀처럼 아주 뭐 영향력이 있거나 아주 전국적인 인물이 아니면 경선을 붙였을 때 청와대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지금 우리 당에서 기본적으로 신인한테 뭐 신인 가점은 받을 수 있는데 신인 가점이라는 게 10%라는 게 전체 10%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40%를 얻으면 그거에 10% 주는 거예요. 예. 44%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그분들한테 유리하다 반드시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바른미래당 이야기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열고 또 굉장히 또 경론을 벌이려고 할 텐데 과연 어떤 묘수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바른미래당 내용 어떻게 수습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노총 들어가는 소식 좀 전에 보고 왔는데 보니까 뭐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내가 해야 될 얘기가 있다라고 예. 주장하고 뭐 하다가 옥신각신하다 비공개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네. 수차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바른미래당은 이미 결론을 가지고 그냥 그 달려가는 열차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은 끓고 있는데 오늘 의총이 비등점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저는 서로 생각이 다른 두 세력들이 붙어서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만으로도 네. 그나마 오래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한편 들으면서 며칠 전에 보면은 사실은 뭐 손학규 대표도 동의를 했습니다만은 과거 국민의당 출신의 몇몇 의원들과 이제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이제 회동이 있었지 그렇죠. 않나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보면은 그 바른정당 출신의 의원들이 과연 그러면 수용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 전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마저도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저는 그 안에 지금 현재 의총장 내부안이 굉장히 경론 속에 빠져 있는 거고 오늘 계기로 오늘 어떤 의견이 도출될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계기로 좀 갈라지는 수순으로 가게 되지 추석 않을까라는 전에 그런 갈라지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손학규 대표는 전 추석 전에 당 지지도 10%가 되지 않으면 내가 그때 물러서겠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손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진로에 대해서 수임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며칠 전에 그 회동이나 뭐 지금 현재 손 대표 구상하고 계시는 거를 본다면 예. 그 전당대회 때 그 많은 그 당원들이 그 수임 해줬던 그 당의 진로 방향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추석 전에도 네. 만약에 이런 그 행보나 이 빨라진다면 추석 전에도 저는 그 파국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3명의 최고위원들에 대해서 이번 주말까지 당분히 복귀하라고 했고 네. 계속 복귀하지 않는다면은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임명하겠다라고 네.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그 핵심은 아마 패스트트랙 여부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가 단식하면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 다음에 김관영 원내대표도 그
공수처안에 대해서 분리하자 하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협상안으로 판검사만 뭐 기소권을 주는 식으로 하자라고 해서 만약에 둘 다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만약에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지금 손학규 대표가 돼서 뭐 한 게 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일이어서 저는 아마 손학규 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거를 밀어붙일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과연 바른정당 계열 한 10분 조금 안 되는 분들이 나갈 것인가? 저는 또 나가기 쉽지 않다고 봐요. 나가면 또 당장 지금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렇게 좀 치고받고 싸우면서도 어쨌든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마 뭐 최고위원들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네. 복귀하실 것 같아요. 이러다가 왜냐하면 복귀 안 하면 이제 지명직들이 와서 해버리면 어찌 보면 발언권이라든지 이런 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아마 저는 아마 이 패스트트랙이 아마 통과되든지 그러면 다시 또 뭐 조금 어느 정도 잠잠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KT 청문회 어제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여야가 굉장히 충돌했습니다. 채용 비리에 대한 것을 밝혀야 한다. 또 증인 불출석 이런 부분을 놓고 서로 격돌했었는데 어제 청문회장 모습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여야가 지금 그다음에 모든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한 단면을 딱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 지난번 KT 화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편했습니까? 그러니까 주요한 통신망이 잘못됐을 경우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쟁만 일삼는 여야를 본 모습을 봐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예. 네. 그다음에 글쎄요. 이 과기정통부 장관께서 갑자기 뭐 출장을 핑계로 해서 불출석한 문제나 아니면 뭐 그전에 청문회를 하면서 합의했던 내용과 상관없이 채용 비리건에 대해서 네. 이제 여당 의원들이 공세를 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도 이미 준비된 전략하에서 청문회를 저렇게 파행시키려 했던 거 아닌가라는 추측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여도 책임이 있고 물론 네. 야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국민의 생활과는 관심이 없는 정쟁 싸움에 많이 좀 실망을 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채용 비리 관련 그 질의 때문에 또 여야가 특히나 그렇죠. 많이 제가 충돌을 하지 조금 않습니까? 반발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채용 비리 문제는 민중당 의원이 제기했어요. 직접적으로. 물론 이제 여당 의원들도 많이 얘기했는데 주로 이제 경영 비리 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그건 연결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을 방만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 수습에 대해서 아니면 사고 대책을 못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 질문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여당 측에서 뭐 채용 비리를 뭐 적극 제기해서 청문회 파행이 이랬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을 수행하게 됐는데 사실 여기가 KT 청문회였어요. 지금 KT 화재 청문회였거든요. 장관이 직접 사실 답변할 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KT 사장이 나와서 답변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쟁점이 됐던 게 또 이제 그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 방해가 있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쟁점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KT한테 물어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주요 이슈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